그 다음에 2018년도 주택시장 결산과 주요 이슈를 보면요. 주택시장 이슈, 아파트시장 이슈, 부동산 정책 이슈에서 세 가지를 놓고요. 주택시장 이슈를 보면요. 신규 주택 선호 현상이 심화됐더라. 작년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이 신규 주택 선호 현상 심화는 옆에다 싹 써놔요. 앞으로도 계속 쭉. 얘는 어쩔 수 없어요. 재고 주택 시장과 신규 주택 시장의 동조화가 약화됐더라.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아까 그랬잖아요. 재고 주택 시장하고 원래 신규 주택 시장은 동조화가 가요. 왜? 재고 주택 시장이 사라지면은 신규 주택 시장이 사는 거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재고 주택 시장에서 철거를 하고 신규 주택으로 갈아타라는데 이게 동조화가 없어요 지금은. 약화됐던 뜻이에요. 그럼 이 동조화가 약화됐던 측면에는 뭐냐면은 그만큼 재개발 재건 특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걸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써놨죠. 어디다 투자해라? 소규모 정비사업에 투자를 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하나 썼어요. 일본의 구조를 따를 것인가? 이게 되게 많아요. 지금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최근에 그 한 2, 3년 전부터 나왔던 책들이라든지 이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사람이 탈을 쓰고서 나왔던 그런 칼럼이라든지 이런 거 읽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요. 2018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한다? 10년 주기설. 그러니까 2018년도 이후, 그러니까 19년부터 뭐 한다? 부동산 폭락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신났죠. 작년에. 왜 그래요? 규제 막 하고 지방 초토화되고 그러니까 내 말이 맞지. 아, 거기에 강의하면 여기 한 5배 정도 와요. 그쪽에 강의 가면. 그런 사람들이 가서 뭐예요, 이제? 거기 강의할 때 가면 뭐냐면 서울도 폭락합니다 이러거든요. 게다가 이제 올해 말에 가가지고 서울에 이제 소폭 상승하고 내년에 또 상승하면요. 그때 가서 뭐라 그래요? 아니, 강의장 문 닫으면 되죠. 아파트 시장 볼까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작년에 급등을 했죠. 지방 입주 물량 증가로 아파트 가격이 약세가 됐고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동조성이 약화됐죠.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갔던 게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말 때문에 갭 투자가 선호했던 시장 자체가 일으켰거든요. 왜냐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더라. 전형적인 갭 투자 시장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체가 힘든 시장이란 얘기예요.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기본적으로 어디가 맞더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를 아셔야 되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더라.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은 근로자가 유입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근로자가 유입이 되면은 뭐냐면은 그래야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재밌거든요. 주택 가격이 상승해야 되는 게 맞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강의할 때 그랬잖아요. 2017년 1월 27일 기준으로 27일인가 28일 기준으로다가 우리나라 친환경 주택하고 에너지 효율 높은 건축물 효율 등급이 높은 비율을 60% 써라 30% 써라 해가지고 확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2배 이상 뛰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017년 이후에부터 나오던 아파트는 뭐하다? 인허가 받은 물량의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단가가 세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비싸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서울이나 지방이나 짓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아파트 분양해도 어지간하면 780만 원, 800만 원이에요, 지금. 분양가가.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럼 보세요. 지방 가서 800만 원이다? 되게 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상승 여력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포지션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주택가격 800만 원 이상에서 주택가격 상승할 수 있는 거는 얼마 정도 돼야 된다? 인구가? 최소 60만 명 이상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요번에 이것도 안 먹혀요. 왜 경기권도 안 먹히는데 지금? 경기권의 고향 같은 경우 보세요. 힘들어요. 수원도 100만 인원 안 먹혀요. 용인도 안 먹혀요. 그럼 지방 먹히냐? 안 먹혀요. 옛날에 이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된다니까요. 현재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 근로자가 유입돼서 상승한다. 이것이 지방 가서 먹힌다. 안 먹혀요. 안 먹힌다고요. 근데 재미난 게 하나 있어요. 지방에서 어느 지역에 전세가가 상승했어요. 어느 지역이에요? 근데 원인을 보니까 근로자 유입도 없어요. 그리고 개발 호재도 없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상승이 돼요. 근데 전세 가격이 상승되니까 또 뭐냐면 여기 또 매매 가격까지 상승되네요. 어느 지역일 것 같아요? 아니요.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현상. 특이한 현상. 여수에 웅천지구라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우리나라 최초로다가 해양도시를 만든 데가 웅천지구예요. 바다를 싹 매립해놓고 거기다가 뭐예요? 아파트를 지은 거예요. 바다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한 번에 여수에 해운대가 생겼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는 데가. 지금 뭐냐면 웅천지구처럼 해양도시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게 부산에는 부산역 앞에 있는 부산 북한개발이고요. 마산에 가면 있어요. 창원시 마산 가면 있어요. 한참 지금 뭐예요? 다독이고 있거든요. 한참요. 그 이 마산 같은 경우가 2020년에 분양을 할 거예요. 토지를 분양하고. 그러면 빠르면 21년 또는 22년 사이에 뭐냐면은 아파트를 갖다가 분양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때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런 데는. 들어가면 대박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정책 이슈 보면 주택시장 안정을 해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갈 겁니다.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 효과에 직격탄 맞은 지방 주택시장은 초토화될 거는 기정사실인 거고요. 그러니까 기반산업 붕괴와 맞물린 장기 조정 국면 번개도 진입했죠. 기반산업 붕괴가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아까 어디가 있어요? 제조업이 많은 자리들. 이런 자리들이에요. 최근에 부산서요. 부산서 나왔던 현상 중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부산에 이번에요. 부산에 있는 공업지역이 아까 그랬잖아요. 금사 공업지역하고 사상 공업지역이 있는데 특히 금사보다는 사상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번에 뭐냐면은 스마트 시티 신청을 해버렸고 당첨됐고 스마트 시티로 변모를 하는 게 사상지구예요. 근데 사상지구를 관통하는 게 뭐예요? 지하철이 하나 개통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상지역을 관통하는 지하철 역세권 주위로다가 여러분들이 노려보시는 게 좋아요. 부산은요. 왜? 앞으로 가장 핫할 지역이거든요. 서울은 나홀로 강세. 그쵸? 그래서 9.13 대책 이후 뭐요? 다 사람들이 관망세로 돌아선 거예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 2019년도 주택시장의 변수를 한번 볼까요? 이제 2019년도 전망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2019년 주택시장 변수는요. 일단 변수 1, 거시, 수요, 공급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요. 거시는 글로벌 통화정책과 주택시장이죠. 글로벌 통화정책이 어떻게 가느냐. 즉 뭐냐면 통화정책, 미국의 금리 인상을 올해 얼마쯤 할 것이냐. 지금 예상은 2차례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차례로 끝날 소지가 굉장히 크고요. 아니면 그냥 동결 소지도 굉장히 커요. 미국의 경제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틀린데 그 다음에 경제성장률과 금리 이 부분요. 그 다음에 유동성, 지금 투자상품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얘기했죠. 유동자금 자체가 즉 단기 부동자금 어디도 투자할지 말아야 될 단기 부동자금이 엄청 크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기에요. 이게 유동성이 돼서 어디로 움직이냐에 따라 틀린 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 3월 달까지 관망세에 있다가 3월, 2월, 4월부터 조금씩 움직이다가 6월 이후에 누군가가 좀 움직여서 발 빠른 사람도 움직여요. 지금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GTX 자리란 말이에요. 역세권 자리로. 여기가 먼저 움직일 거예요. 왜? 벌써 VIP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완전 그 업무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은행 세 군데하고 총 네 군데하고 업무 협약 맺어가지고 제가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 알려드릴까요? 어디든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요. 얘 있고요. 얘 있어요. 앞에 초통 딴 거예요. 아니요. 은행 초성이라고요. 은행 초성. 제가 네 군데 은행하고 업무 협약 맺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네 군데 은행의 초성이에요. 말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기서 요 두 군데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조금 있으면 얘들이 또 와요. 이제.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부동자금, 단기 유동자금, 이 부동자금이 1,100조라는 것이 다 누가 갖고 있는다? 다 은행의 VIP 고객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움직이는 지역이 앞으로 뭐다? GTX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것만 해도 투자처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흐름을 그런 데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하니까 그런 흐름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를 한번 볼까요? 수요자 금융여건. 즉 수요자가 금융여건 얼마 줘요? 지금 금융여건 별로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되게 심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격차 확대, 소득, 증여, 수도권 주거 이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수도권 주거 이동에 대해서는 하나 표시를 놓으시는데 뒤에서 쓸 거예요. 40대 이하. 지금 서울의 40대 이하가 서울을 빠져나가요. 왜 그래요? 집값 상승 때문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주거 선택, 매매에서 전세, 왔다리 갔다 할 거냐. 이 선택과 영향이 얼마나 미칠 것이냐가 올해 변수인 거예요. 그 다음에 공급은요. 서울 동남권, 수도권 지방. 이게 이제 포커스인데 서울 동남권이 어디예요? 강동구죠. 강동구. 강동구가 올해 뭐예요? 입주를 시작하잖아요. 옛날 고덕 주공아파트 입주 시작하는 게 올해란 말이에요. 9월인가 10월인가 그래요. 그리고 올해부터 쭉 해서 앞으로 2, 3년 동안 계속 입주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 타격받는 데가 어디예요? 그쵸. 하남 첫 번째 맞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거. 하남보다 더 큰 거. 아니요. 위례까지 영향 미치지 않아요. 아니 서울에서 가장 큰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는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아니요. 해결시대 영향을 조금 미쳐요. 상당히 영향을 좀 미칠 거예요. 걔보다 더한 거. 재건축하는데 얘기했잖아요. 지금. 둔촌 주공화요. 깔끔하게 갈 겁니다. 상당히 영향 미칠 거예요. 지금 뭐냐면 둔촌 주공 가격이 하락으로도 돌았을 거예요. 하남의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최근에 2, 3년 사이에 상승했던 결정적인 원인이 고덕 주공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이주할 데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이주 비용을 3억을 줬거든요. 잘 보세요. 3억은 무이자야. 3억 이상은 유이자야. 그쵸? 진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억 들고 서면 서울에 전세가를 구하려고 했더니 구할 데가 없는 거야. 그거 어디로 갔어요? 전부 다. 하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하남의 아파트 시장이 요동을 쳐버린 거예요. 그게. 나중에 둔촌이 요동칠 때는요. 어디가 여파를 받냐면요. 그 둔촌에서 가장 가까운 데가 신도시가 있잖아요. 가면 자주 위고요. 거기 가밀에 있잖아요. 가밀지구. 네, 이런 데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둔촌 주공이 이주한다. 그러면 이주하기 1년 전쯤에 뭐 한다? 미리 이런 가밀지구에 투자를 해놓으면 움직이죠. 그러면 얘들이 움직일 때쯤 되면은, 그러니까 투자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일 때쯤 되면은 뭐야? 전세가가 확 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할 때 갭 투자가 예약해서 줄어들죠. 전체적인 그런 포지션이에요. 근데 거기는 같이 서울하고 같이 동조 현상이 갔기 때문에 가격이 또 상승하게 되는 지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만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벤치마킹 한번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 공급자 금융 상황. 이 공급자 금융 상황은 뭐냐면 집단 대출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집단 대출이 적체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게 그 주택 시장이 망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결정적인 요인이 여기에 터질 수 있어요. 집단 대출에서. 지금 집단 대출이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이게 집단 대출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입주할 때쯤 되면은 집단 대출이 뭘로 바꿔야 돼요? 개인 이 대출로 다 바뀌어져야 되는데 입주할 때쯤 돼가지고서에 이게 뭐 아까 얘기했던 전세 가격이 하락하면서 입주가 안 되면은요. 이 집단 대출이 부실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 때문에 결정적인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뭐 하냐면 이 집단 대출이 문제가 생길 것 같아가지고 이거 잠깐만 얘기해 드릴게요. 이게 약간 우리나라에 전 그 금융 쪽에 관련된, 특히 이쪽에 관련되는 건데, 이 집단 대출은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얘가 생겼어요. FM, 주택금융공사요. 이때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집단 대출 처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집단 대출 안 해요. 집단 대출 누가 해요? 허그가 하잖아요. 허그. 그렇죠? 네? 주택, 도시, 보증, 공사가 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집단 대출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했다? 주택금융공사가 했단 말이에요. 얘가.
얘가 집단 대출해가지고 부실 위험이 있으니까 얘를 만든 거예요. 얘가 지금 부실 위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찌감치 주택도시보존공사를 집단 대출을 안 하고서 얘가 지금 뭘로 돌려놨어요? 지금 소규모 정비사업, 즉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증기관으로다가 얘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지금 서서히 바꾸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집단 대출을 할 수 있는 데를 갖다가 또 어때요? 얘도 부실 위험이 있으니까 새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 집단 대출이 부실 위험이 있으면 얘를 뭐예요? 유동화시키거든요. 2008년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금융위기 나타나고 나서 지금 유동화시키는 기술이 되게 발달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MBS, ABS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유동화시키는 하나의 뭐예요? 금융 정책이란 말이에요. 금융 하나의 제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그 유동화 기법들이. 지금 미국에서 쓰는 주택 유동화 시스템은 우리나라가 다 도입했어요. 지금. 이 유동화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건 뭐예요? 주택시장 망가질 위험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깊숙하게 공부를 안 하고 연구를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뭔가 나오면은 부실하다 뭐 한다 그러니까 터질 것 같은 얘기가 안 터져요. 쉽진 않아요. 미국이 2008년도에요. 금융위기가 터진 거는요. 주택 금융시장이 붕괴돼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 안에 대출이 수백 건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한 번에 다 묶어. 우리나라는 금융업이 발달되지 않을 때는 얘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걸 표지어음이라 부르거든요. 뒤에다가 앞에다가 목록을 쭉 정해놓고요. 요거 얼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시중에 유통시켰어요. 우리나라가 IMF 하기 전에 이 표지어음만 유동화시켰거든요. 근데 IMF 배우면서 자본시장법을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유동화 기법을 배운 거예요. 선진국에. 조금 배워서 써먹으려고 하니까 뭐 터졌어요. 미국발 금융위기가 떠 터지니까 저거 봐라. 제도 시스템이 뭐지? 다 도입한 거예요. 지금. 근데 미국이 터진 게 뭐냐면 이런 거를 갖다가 MBS, ABS 이런 거를 묶어가지고 처음부터 돌린 거예요. 계속.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국방성에 있는 슈퍼컴퓨터가 미국에서 최고로 높은 슈퍼컴퓨터거든요. 원인을 조사하려고 했더니 뭐예요?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막 묶은 거예요. 그냥 이런 표지어음을 막 묶어버린 거예요. 누가? 금융사에 있는 직원들이 막 묶어버린 거예요. 그걸 막 유동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방에 터져버린 거예요. 아니 국방성 컴퓨터가 찾는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표지어음에 1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1번을 찾지 못했다는 거야. 이게 문제가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요? 그런 거를 금융기관에 금융맨들 뭐래요? 도덕적 해이 이런 말을 썼던 게 그 당시 때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것들 많이 뭐 한다? 이런 정책들을 다 금융기관을 가져가면서 공공기관을 가져가면서 만들어 가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성은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가다 또 이게 문제가 생겨 부실위험이 생겨다 그러면 또 정부가 뭐 해요? 혹시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스트레스 테스트? 우리나라 금융기관할 때 니들 스트레스 테스트 하자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재정 건전성 테스트예요. 이게. 이 스트레스 뭐냐면 막 악화 요인을 막 집어넣어서 견딜 수 있는 구조야. 니들 아니야. 이게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금융기관에서 먹는 거. 여기서 통과하면 뭐예요? 니들 재정 건전성이 안정화됐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금융기관도 똑똑해졌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부실채권 NPL을 갖다 뭐예요? 개인들한테 막 팔아먹기 시작했잖아요. 그 2008년 이후란 말이에요. 다. 이런 제도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이 부실채권 전문화 유동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생겼다고요. 그리고 이제 돈 경매해 본 사람들은 이제 뭐예요? 저기 유동화 나오는 물건을 매입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똑똑해졌잖아요. 2008년부터 똑똑해졌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